앞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폴리패서 논란처럼 자신이 처로운 부문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청문회에서 모든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새로 나온 의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의혹이 바로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이 투자 의혹인데 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서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에 참여한 기업에 투자했다. 근데 당시에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 조금 상상을 좀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펀드라는 거 우리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펀드에는 들어가서 하지만 사모펀드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투자 실패를 거의 전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력이 없는 사람은 사모펀드를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이 회사 자체도 사실은 이쪽 업계에서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전체 약정을 한 75억 정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현재 금액이 들어간 게 10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억 정도를 사모펀드에 넣으면 굉장히 어떤 투자에 대한 확실한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받고자 하잖아요. 네.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2개월 뒤에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들을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국 수석이 사실은 저 후보가 그때 이제 이 주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걸 판 금액을 여기에 넣은 걸로 보여져요.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어떤 넣다라면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검찰도 있죠, 경찰도 있죠.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그렇죠. 자리죠. 많은 정보가 모이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역대 수석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공직기강도 담당하는 게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그 자리의 무게감을 알 텐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사모펀드에다 가입을 해서 네.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이 투자처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투자처에서 뭘 투자를 할 때 만약 조국 후보자 수석이 가지고 있는 펀드라고 알면은 네. 예를 들어 정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펀드가 보니까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다가 관급공사라고 하면 정부나 이런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그렇죠.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1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74%나 급등을 했어요. 네.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또 급등을 했고. 예. 자, 그렇다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 미리 정보를 없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 10억을 모든 전 재산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뭐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건데 이제 네. 오늘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실제 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하고 이건 뭐 진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하고 그 조 후보자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약정은 10억 정도, 그러니까 돈을 네. 10억 정도 내기를 했다. 다만 약정을 뭐 75억, 74억 얘기한 것은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설명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크레딧 카드에 우리 한도 있잖아요. 네. 크레딧 카드 우리가 만들면 보통 뭐 한도액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반드시 그만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 대표라는 사람의 말은 74억을 다 낸다고 얘기한 적 없었고 본인이 이걸 74억으로 약정을 했지만 실제 낸 돈은 10억 정도다. 네.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조 후보자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는 뭐
뭐 증거가 있으면 증거 같은 걸 제시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 씨라는 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나와서 증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네. 자꾸 이렇게 뭐 어디 가버리고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네. 진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건 조 후보자한테 좋은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런데 사모펀드 이것에 대해서 투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여러 투자 전문가들은 꼭 고개를 좀 갸우뚱한다면서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알려진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사모펀드를 개인이 이렇게 10억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어떤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펀드 업계에서 보면 이 투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확실한 게 있었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이제 조 후보자의 인식을 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헌법 개정도 했었죠, 네. 했었죠, 추진했었죠.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또 본인이 그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일본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50몇 억이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있을 때 동안만이라도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굳이 그거를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펀드를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상당히 모순되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공직 기강하고 또 인사검증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사검증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이미선 저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30몇 억이나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집을 또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많았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검증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동안 검증해서 네. 11명이나 중도에 탈락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네. 있어서. 그러면 본인 문제만큼은 그래도 내가 민정수석 활동하는 재산을, 그 어디 갑니까, 재산이? 네.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면 그 재산을 그 외에 또 그 순간에 또 불리기 위해서 펀드를 투자하고, 네.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계속적으로 무슨 그 어떤 정의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네. 저는 그 자세에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또 사실 투자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온 가족이 나서서 투자를 했을까? 그래서 증여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 이게 거죠. 증여라는 것은 원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고 네. 뭐 이게 상수세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감면이 되나 보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네. 예를 들면 자녀들 2명도 함께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그렇죠. 어디서 나왔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투자했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럼 증여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네. 그냥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주면서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해놓게 되면 이익이 네. 나면 그 아이가 그걸 받게 되는 거죠. 네. 자녀가.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지금 5천만 원, 각각 5천만 원씩 예상 수익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저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증명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부모가 대신 돈을 내주거나 부모가 대신 줬다고 하면 그건 이제 네. 증여세 탈루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와의 관계가 이 단순 투자가 아닌 이 특수 관계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업계가 보니까 뭐 대표가 몇 번 바뀌고 지금 사실은 또 이 투자 금액이 거의 지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네. 거의 청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보니까 여러 건의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네. 건물이라든지 또 뭐 상가라든지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재산을 관리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네. 실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확실한 정보를 준다든지 이랬을 텐데 지금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엄청난 또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그럼 당시에는 뭘 믿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네. 투자를 많이 했을까? 네. 더군다나 이 펀드 이 매니저가 사모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회사도 몇 번씩 옮기고 또 네. 회사 이름도 몇 번씩 바꾸고 네. 또 블라인드 투자라고 해서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런 거라면 과연 이게 어떤 제대로 된 투자인 것인가라는 네. 문제에 대한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예. 사모펀드가 지금 올라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뭐 청산단계처럼 손해를 봐주신 문제가 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민정수석이 된 지 2개월 후에 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이 시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 주식은 안 되고 네. 사모펀드는 되는 예. 이 자체가 허점이다 이런 지적이 뭐 있습니다. 그런 지적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돈을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이 될 수 있거나 공직자가 돈을 투자하면서 본인이 공직으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그건 다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사모펀드는 아니면 그러니까 간접 투자인 거, 직접 투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주식을 사거나 본인의
가족이 주식을 사는 건 안 되지만 어디 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얻는 거 그거는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견은 있어요. 왜냐면 돈을 그러면 공직자 되는 사람은 돈 전혀 굴리지 못하고 해야 되냐 이런 반발도 있고 그러려면 네. 공직자로 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래도 저는 뭐 공직자로 가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뭐 피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이 부분은 네.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 투자는 가능하고 직접 투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건데 간접 네. 투자하더라도 만약에 그 회사에 연관된 곳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함께 제한하는 쪽으로 법을 좀 손질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을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사이에 거래되는 수상한 거래. 이현종 위원님. 네.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난달 28일, 불과 얼마 20여일 전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 계약서를 하나 맺었는데 좀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일단 저 날짜부터가 좀 수상하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계약서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를 잘못 쓰게 되면요. 나중에 이 계약서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날짜를 잘못 쓰거나 그다음 날인을 잘못하거나 이름을 잘못 쓸 경우에 이게 어떤 면에서 뭐냐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저거 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쓰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저 집 거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두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다 하고 날인하고 확인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날짜에 따라서 실제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짜가 2021년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올해는 2019년인데. 저 빌라의 네. 원 소유주는 지금 소유주는 누구냐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처가 저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 전처가 소유한 집에 누가 사나 하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네. 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단 이혼한 관계입니다. 네. 이혼한 관계인데 이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도 네. 이상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계약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계약을 임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임대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저거를 이제 임대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인 그 거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네. 임차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 왜 전처의 집에 왜 어머니가 살고 계시냐 이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전처의 집에 그렇죠. 어머니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제 임차하는 걸로 이게 이제 이름 소유 관계라기보다 이제 거주하는 그렇죠. 그 관계. 갑작스럽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와 임대인의 이름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상황도 바뀌어 버리고 날짜도 사실 바뀌어 버려요. 그걸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날짜도 잘못됐고 임차 임대인의 이름도 잘못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재산 거래를 처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갑작스럽게 이게 어떤 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네. 뭔가 위장 거래를 한 거 아닌지 이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쓴 뒤에 도장만 찍은 것 같다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잘못 썼어요. 부동산의 명도는 7월 29일로, 19년 7월 29일로 써야 되는 건데, 쌍방이 모르는 거야, 이거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쓰는 패턴, 전화번호 쓰는 패턴, 글자 크기 비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각각이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최 교수님, 네. 조 후보자 측은 뭐 서류상의 단순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죠, 사실은. 그 네. 내용만 보면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2021년부터 쓴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임대인 임차인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은 그 동생 전 부인인데 주인이 집을 빌리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이거는 뭐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거래하고 이럴 때 계약 쓸 때 이런 실수를 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그러면 조 후보자가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왜 이렇게 됐고 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청문회 전이니까 청문회 조 후보자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해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본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월세 계약의 이 당사자가요,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데 이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위장 이혼.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복잡한 좀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조 후보자의 부친이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웅동학원이라고 이제 학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또 사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건설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건설업체가 이제 이 동생도 하나의 건설업체를 했는데 문제는 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이제 그 학교 건물 짓는 거를 이제 수주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 IMF 때 이 회사가 이제 일단 부도가 납니다. 망합니다. 네. 그러면 채권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50억 정도의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채권을 못 갚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누가 이제 갚아야 됩니까? 그 채권을 갚는 사람이 연대보증이 누구냐면 어머니와 동생이 연대보증이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이중의 신분이잖아요. 지금 채권을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연대보증인과 함께 또 본인이 건설을 해줘서 했는데 그걸 어떤 면에서 돈을 못 받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중의 신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자, 내가 이 돈을 못 받았는데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소송을 할 때 그 학원의 이사가 조국 후보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한 게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에서 법정에 나와서 뭔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 상대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자동으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채권이 발생을 해서 채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자기의 부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주면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대보증이라는 책임은 없어지고 대신 이 부인이 채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금전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동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 부담은 덜고 대신에 뭔가 돈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부인한테 넘기면서 실제로 손해를 갖다가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게 아니냐. 위장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지금 부인이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죠, 빌라도 소유하고 있죠, 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증언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 동생 부부가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법적 권리는 부인이 가지고 있고 이 어떤 동생은 채권을 또 갚아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이 채무 관계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서 이혼한 게 아니냐. 거기에 조 후보자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의혹들이 연일 터지다 보니까요. 청와대에서도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최 교수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원래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리, 민정수석이 원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본인이 본인을 검증해야 됐던 이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했겠느냐 뭐 이런 의혹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카이 회장을 하던 분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본인을 검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 상당히 그렇게 되면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물러나거나 새로운 민정수석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아마 하셨을 거로 저는 보이지는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다 봤을까 하는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민정수석에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디테일한 문제까지 봤을까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이제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만약에 이거 못 봤다고 하면 이건 뭐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검증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 있잖아요. 수백 개가 되는 문항에 답변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이제 민정수석에서 또 조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졌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검증이 됐는지는 뭐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좀 제대로 검증이 안 된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은 드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산호맹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자랑스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산호맹은 명백하게 당시에 무장혁명을 하려고 했던 조직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쭉 논의했던 문제에 더불어서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현종 의원님 이걸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가 오늘 이제 주요 의혹을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신 위장 매매, 거기다 이제 위장 이혼 이런 의혹이 있고 또 뭐 위장 전입 의혹까지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의혹은 좀 어떤 의혹이 일단 저는 이제 중에서, 사모펀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로 봐요. 사모펀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보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 네.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는지 뭘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걸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 그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저는 여러 네. 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본인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999년도에 자기의 딸을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럼에 본다면 조 후보자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네. 문제가 사실 아닌 걸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장관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조국 이제 후보자가 네. 국회 청문회 때 제대로 해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혹 수준이에요. 그렇죠. 보시기에 제대로 해명이 안 될 경우에 여론에서 가장 질타할 만한 의혹 좀 어떤 게 저는 가장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이라면.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위장 매매한 부분 아까 예를 들면 네. 매도인 매수인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는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것을 중요하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느냐 네. 아니면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부동산 위장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사람들의 감정에 많은 부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